은행 문 앞에서 수백 명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내 돈 내놔. 경찰이 출동합니다. 예금자를 보호하러 온 걸까요? 아닙니다. 쫓아내러 온 겁니다. 2024년 겨울, 중국 허난성, 한 중년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무너집니다. 10억 원을 맡겼는데 2억밖에 못 찾는다고요? 이게 나라입니까? 나머지 8억은 증발했습니다. 이 장면이 중국 전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난 30년간 중국의 부상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세계의 공장, GDP 세계 2위, 미국을 위협하는 유일한 경쟁자. 하지만 말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그 거대한 용의 몸통 곳곳에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공장은 미친 듯이 물건을 쏟아내지만 살 사람이 없습니다. 가마스, 전기차는 묘지에 쌓이고 배는 바다 위에서 부서지고 배터리는 불타고 반도체는 아예 만들지도 못합니다. 오늘 무한도전에서는 중국 경제 몰락의 8가지 신호를 뜯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과연 중국은 정말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과장된 걸까요? 이 시간 반 동안 숫자와 팩트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 부동산입니다. 중국인들에게 부동산이란 뭘까요?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에 가깝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에서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부모들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아파트를 샀고 젊은이들은 첫 월급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왜냐고요? 올해 안 사면 내년에는 더 비싸질 테니까요. 베이징의 사완 안쪽, 서울로 치면 강남 한복판 같은 곳입니다. 2021년, 이곳의 평당 가격은 1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는 절대 안 떨어져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현재, 같은 아파트가 반값에 나와도 팔리지 않습니다. 상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둥 신구의 초호화 아파트들, 3년 전만 해도 분양권을 얻으려고 밤새 줄을 섰던 곳입니다. 지금은 중개인들이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공포는 은행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죠. 이게 왜 문제냐고요? 여러분,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입니다. 건설업, 인테리어, 가전, 철강, 시멘트, 부동산과 연결된 산업까지 합치면 전체 경제의 거의 절반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한국은 15%입니다. 그것도 높다고 걱정하는 수준입니다. 일본이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때 그 비중이 20%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은 30%입니다. 일본의 1.5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답은 헝다라는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에버그란데, 중국어로 헝다. 한때 세계 최대의 부동산 개발 회사였습니다. 직원만 20만 명, 전국에 3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이 회사의 부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00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2021년 헝다가 이자를 갚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비구 2위안, 헝다보다 더 큰 회사였습니다. 연간 분양 물량이 세계 1위. 이 회사도 쓰러졌습니다. 왕커, 중국 부동산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회사. 2024년 말 왕커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습니다. 왜요? 기다리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무도 안 사니까 진짜로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니까 더 안 삽니다. 가격 폭락에 두 패 빠진 겁니다. 일본이 30년간 겪은 그 악순환이 중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땅 장사꾼이었습니다. 개발업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팔고 그 돈으로 도로 깔고 지하철 놓고 공무원 월급을 줬습니다. 땅이 안 팔리자 공무원 월급이 석 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전체 지방 정부의 토지 판매 수입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귀주성, 윈난성 같은 내륙 지방에서는 버스 노선이 끊기고 가로등 전기가 꺼지고 공공 서비스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실의 끝에는 은행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은행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사라진 은행의 수 377개.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파산하거나 다른 은행에 흡수되거나 아예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377개. 하루에 하나꼴로 은행이 사라진 겁니다. 폐쇄된 은행 지점은 9,000개가 넘습니다. 중국 전역의 골목마다 있던 작은 은행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붕괴와 직결됩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국 은행들이 가장 많이 돈을 빌려준 곳이 어디였을까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출의 담보는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떨어집니다. 개발업자가 파산하면 대출금을 못 받습니다. 담보로 잡은 땅과 건물을 팔아도 빌려준 돈의 반도 못 건집니다. 이게 지금 중국 은행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리를 낮춰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쓰게 하려고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싸게 빌려서 비싸게 빌려주는 장사입니다. 그 차이로 먹고 살죠. 그런데 정부가 명령합니다. 싸게 빌려줘라. 문제요? 예금 금리는 못 내립니다. 내리면 고객이 도망가니까요. 결과, 은행이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2024년 기록적인 적자, 작은 은행부터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허난성의 몇몇 지방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막혔습니다. 고객들이 자기 돈을 찾으러 갔는데 은행이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본점 승인이 필요합니다.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분노한 예금자들이 은행 본점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은행에 도착하기도 전에 막혔습니다. 어떡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중국에서 쓰던 건강코드 기억나십니까? 스마트폰에 QR코드가 뜨고 녹색이면 통과, 빨간색이면 격리되는 그 시스템 말입니다. 은행에 항의하러 가던 예금자들의 건강코드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버스를 탈 수 없고 기차역에 들어갈 수 없고 호텔 체크인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은행에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건강관리 앱이 금융 탄압의 도구로 쓰인 겁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철저하게 검열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금자들은 결국 얼마를 돌려받았을까요? 원금 10억 원을 맡긴 사람이 2억 원만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8억은 증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축이라고 믿었던 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부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세 번째 신호, 부자들의 대탈출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떠난 백만장자의 수 15,200명.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나라 1위가 중국입니다. 2위 영국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1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2위 싱가포르, 3위 미국. 공통점이 뭘까요? 재산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곳들입니다. 왜 중국의 부자들은 목숨 걸고 돈을 빼내고 있을까요? 그 답은 시진핑 주석의 한마디에 있습니다. 공동부유, 번역하면 함께 부유해지자입니다. 듣기에는 좋죠. 그런데 중국 기업인들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가 가진 것, 나눠라. 2020년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했습니다. 낡은 규제가 혁신을 막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며칠 뒤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엔트그룹의 역대급 IPO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마윈은 3개월간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마윈은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일본입니다. 도쿄 긴자의 한 스테이크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중국 최고의 부자가 자기 나라에서 도망친 겁니다. 마윈만이 아닙니다. 디디추싱의 CEO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한 직후 중국 정부의 보복을 받았습니다. 텐센트, 바이두, 메이투안, 중국의 네로라하는 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규제 철퇴를 맞았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당이 원하면 모든 걸 빼앗을 수 있다. 부자들이 느낀 건 두려움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재산이 내일도 내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공산당이 마음먹으면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인당 해외 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7천만 원. 부자들 입장에서는 푼돈이죠. 그래서 그들은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싱가포르 보험, 홍콩 경유 송금, 그리고 가장 대담한 방법, 지하은행. 작동 방식은 간단합니다. 중국에서 위안화를 맡기면 해외에서 달러로 받습니다. 수수료 20%, 비싸죠. 하지만 수십억을 한 번에 빼낼 수 있습니다. 공안이 쫓아도 수요가 너무 많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탈출은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룬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run, 탈출한다는 뜻입니다. MZ세대들이 차라리 나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 못 사고 취업 못하고 미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뇌 유출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키워낸 기술 인력,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가는 건 돈뿐만이 아니라 지식과 혁신 능력입니다. 떠나는 건 부자와 인재들뿐이 아닙니다. 중국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도 탈출구를 찾아 세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입니다. 여러분, 혹시 테무에서 물건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4,000원짜리 고속 충전기, 2,000원짜리 블루투스 이어폰, 만원도 안 되는 스마트워치, 가격표를 보면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 가격에 가능하지?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 가격에 팔면 손해입니다. 테무는 실제로 주문 건당 평균 30달러, 약 4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첫 번째 이유, 중국 공장들의 절박함입니다. 지금 중국 제조업은 물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장들은 멈출 수 없습니다. 생산을 멈추면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고 대출 이자를 못 내고 결국 파산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안 팔립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든 물건을 쏟아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그 탈출구입니다. 두 번째 이유, 더 무섭습니다. 테무의 모회사는 핀도도입니다. 이 회사의 전략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적자를 감수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고객을 끌어모읍니다. 시장을 장악합니다. 경쟁자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립니다. 한국의 동대문 상인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 중소제조업체들, 이들이 지금 테무와 경쟁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그들은 KC 인증받아야 하고 관세 내야 하고 정상적인 마진으로 장사해야 합니다. 테무는요, 인증 없이 직구로 들어옵니다. 관세도 면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경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 이건 정말 섬뜩합니다. 테무 앱을 설치하면 그 앱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위치 정보, 연락처, 사진, 클립보드, 테무 앱의 권한 요청 목록은 일반적인 쇼핑 앱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중국에는 국가정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핵심 조항은 이겁니다. 모든 중국 기업과 시민은 국가정보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쉽게 말해 중국 정부가 원하면 테무든 알리든 고객 데이터를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4,000원 아끼려다가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쇼핑 전쟁이 아닙니다. 데이터 전쟁이고 어쩌면 안보 문제입니다. 전기차가 묘지에서 썩어가는 동안 중국이 만든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두 동강 났습니다. 아, 잠깐 순서가 바뀌었네요. 전기차 이야기부터 하죠. 다섯 번째 신호, 전기차입니다. 중국에는 전기차 제조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130개가 넘습니다. 한국에는요, 현대기아 포함해서 손에 꼽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정도입니다. 중국의 130개, 이게 정상일까요? 당연히 비정상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가격 자살 경쟁. 원래 3천만 원에 팔아야 할 차를 2천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왜요? 옆 회사가 2천만 원에 팔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그 옆 회사는 800만 원에 내놓습니다. 마진? 없습니다. 버티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중국 곳곳에 전기차 묘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온라인에 돌아다닙니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공터에 새 차들이 빼곡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타이어가 빠지고 풀이 차체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왜 새 차가 버려져 있을까요? 보조금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키우려고 막대한 보조금을 뿌렸습니다. 문제는 보조금이 생산량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팔린 양이 아니라 만든 양으로 돈을 줬습니다. 공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만들었습니다. 팔리든 말든 만들면 보조금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차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 묘지로 간 겁니다. 이제 이 차들을 해외로라도 팔아야 하는데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를 때렸습니다. 2천만 원짜리 차를 미국에 팔려면 4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경쟁력? 사라집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45% 관세. 중국의 덤핑에 대한 보복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탈출구가 막혀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품질 문제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서 관위에 바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달리는 관짝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저가 전기차에서 주행 중 급발진, 화재, 제동 불량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조사에 연락했더니요. 대리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AS 받을 곳이 없습니다. 차는 샀는데 수리도 못하고 부품도 못 구하는 상황. 이게 지금 중국 전기차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라면서 정작 자국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묘지에서 썩어가는 동안 중국이 만든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두 동강 났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로 쪼개졌습니다. 6번째 신호, 조선업입니다. 2024년 글로벌 해운 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쪼개졌습니다. 이 배는 제조된 지 3년도 안 된 비교적 새 배였습니다. 정상적인 선박은 20, 30년을 거뜬히 버팁니다. 3년 만에 바다 위에서 부서지는 배를 누가 믿고 타겠습니까? 이 사고가 알려지면서 중국 조선업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중국은 조선업에서도 세계 1위였습니다. 물량 기준으로요.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수주했습니다. 어떻게요? 가격으로 때려잡았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100억에 하겠다고 하면 중국은 70억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30억이 남으니 중국으로 갔죠. 그런데 그 배들이 이제 바다에서 증명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싸구려는 싸구려 값을 한다고. 용접 불량, 강판 품질 문제, 설계 결함. 중국 조선소들은 정부 할당량을 맞추느라 품질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선주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LNG 운반선 시장에서 극적인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LNG선은 영하 162도의 극저온 액화가스를 운반하는 초정밀 선박입니다. 용접이 조금만 틀어져도 가스가 새고 가스가 새면 폭발합니다. 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94%까지 치솟았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의 빅3 조선소에 전 세계 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중국보다 비쌉니다. 그런데도 선주들이 줄을 섭니다. 왜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쪼개지면 싸게 만들었다고 자랑할 수 없잖아요.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닙니다. 신뢰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그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배가 쪼개지는 동안 배터리 전쟁에서도 중국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7번째 신호, 배터리입니다. 캐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37%가 이 회사에서 나옵니다. 테슬라도, BMW도, 벤츠도 캐틀 배터리를 썼습니다. 과거형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정부가 CATL과 BYD를 공식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정부 프로젝트, 국방 관련 사업에서 이 회사들의 배터리를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유요, 안보 우려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차량의 모든 정보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통해 흐릅니다. 위치 데이터, 주행 패턴, 충전 기록. 중국 기업의 배터리가 미국의 차에 들어가면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미국만이 아닙니다. 유럽도 같은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술 판도가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의 주류는 리튬이온입니다. 액체 전해질을 쓰죠. CATL이 이 분야의 왕입니다. 하지만 차세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름 그대로 고체 전해질을 쓰는 배터리입니다. 뭐가 좋으냐고요? 1회 충전에 0km 주행, 9분 만에 완충,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 터집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공포가 화재입니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의 열 안정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액체가 없으니까 흘러내리거나 폭발할 게 없습니다. 이 기술을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삼성 SDI. 2027년 양산 목표로 개발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도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퀀텀스케이프 같은 스타트업에 수조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CATL은요, 여전히 리튬이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기술에서는 뒤처져 있습니다. 2027년이 되면 CATL의 배터리가 구시대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투자한 수십조 원의 설비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가장 뼈아프게 뒤처진 분야가 있습니다. 모든 IT 기기의 심장, 반도체입니다. 8번째 신호, 반도체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을 국가적 수건으로 삼았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합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는 SMIC입니다. 이 회사가 현재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장 미세한 공정은 7나노미터입니다. 삼성전자는요? 3나노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7나노와 3나노, 숫자로는 4차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는 세대가 다릅니다. 최소 10년의 격차입니다. SMIC가 그나마 7나노를 생산하는 것도 간신히 하는 겁니다. 수율, 즉 불량 없이 제대로 나오는 비율이 50%를 밑돕니다. 삼성과 TSMC의 수율은 90% 이상입니다. 절반 넘게 버려야 하는 칩을 만들면서 자주 생산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장비입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EUV라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장비 없이는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을 돈이 안 됩니다. EUV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딱 하나,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미국이 ASML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중국에 팔지 마라. ASML은 따랐습니다. 중국은 EUV 장비를 살 수 없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중국에는 돈이 넘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술 패권 전쟁에서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 얼마를 썼을까요? 130조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황금 양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의 비리를 비꼬는 표현입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프로젝트를 까보면 속이 텅 빈 사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받고 단 하나의 제대로 된 칩도 만들지 못한 채 사라진 회사들이 속속 적발됐습니다. 우한 홍신, 진안 창신, 돈은 임원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공장은 헛개비였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고 돈으로 기술 문화를 살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1위가 된 건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30년간 한 세대씩 1년에 한 걸음씩 쌓아 올린 겁니다. 중국은 그 30년을 보조금으로 뛰어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공장은 덤핑으로 버티고 전기차는 묘지에 쌓이고 배는 바다에서 부서지고 배터리는 도태되고 있으며 반도체는 10년 뒤를 달리고 있습니다. 8가지 신호, 이 중 하나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8개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정말 무너지는 걸까요? 제가 단정 지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나라입니다. 정부의 통제력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어떻게든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봐왔던 영원히 성장하는 중국, 세계를 집어삼킬 중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은 날개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기회를 잡아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조선, 배터리, 반도체, 중국이 흔들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이 다시 한번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용의 날개가 꺾이는 소리 들리셨습니까? 앞으로도 무한도전은 남들이 안 하는 이야기 팩트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상 무한한 돈의 전쟁, 무한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가 침몰할 때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건 쥐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에서 쥐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서울 아파트 외국인 거래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51% 폭락, 강남 3구는 65% 증발,
서초구는 88%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합니다. 2026년 3월 현재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최신 데이터가 폭로하는 진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자본의 대탈출 현상과 그 배후에 숨겨진 썩어가는 속살,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여전히 대한민국 부동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22억, 23억에 거래됐다는 기사가 쏟아지니까요. 하지만 현장의 부동산 중개사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둔촌 -500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공식 호가에서 5억 원을 깎아야 실제 거래가 성사된다는 뜻입니다. 표면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 사이에 5억 원이라는 거대한 협곡이 숨어 있습니다. 왜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한국인 매수자들의 목을 완전히 조였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소득 1억 원인 직장인이 둔촌주공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 전에는 6억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5억 5,600만 원입니다. 무려 1억 2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의 평범한 중산층은 이제 서울의 인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대출 규제라는 단두대가 매수자들의 목을 베어버렸고 시장은 좀비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가격은 높이 걸려 있는데 실제 거래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기묘한 교착 상태에서 누군가가 버티지 못하고 가장 먼저 탈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중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보십시오. 2025년 8월 26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토교통부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279건에서 481건으로 35% 폭락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적별 분석입니다.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500건이나 줄어들며 32% 감소했습니다. 전체 외국인 거래의 71%를 차지하던 중국인이 대거 철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먼저 배에서 뛰어내리는 쥐로 불립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위기를 감지하는 촉이 대단히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캐나다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직전 가장 먼저 매물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중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빠져나간 뒤 현지 가격은 20%, 30% 폭락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7년간 서울 부동산에 쏟아부은 금액이 무려 7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이제 탈출 버튼을 누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뭘 받길래 이렇게 급하게 도망치는 걸까요? 답은 중국 본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알면 여러분은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여러분, 중국 본토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야말로 대재앙입니다. 한때 1,000억 위안, 한화로 약 20조 원의 자산을 자랑하던 대형 개발사 화샤싱푸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계기를 아십니까? 417만 위안, 고작 8억 6천만 원 정도의 공사 대금을 갚지 못해서입니다. 20조 원짜리 회사가 8억 원에 무너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개발사들의 현금 보유고가 완전히 바닥났다는 증거라고 진단합니다. 중국 전역의 빈집이 1억 2천만 채가 넘고 미완공 주택만 5천만 채에 달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 즉 LGFV의 부채 폭탄입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에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38%가 토지 매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땅이 팔리지 않으니 지방 재정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팔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산소 확보입니다. 본국에서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해외에서 피를 뽑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서울 아파트일까요? 미국 국채나 일본 주식을 팔면 되지 않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의 미래 유동성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 8월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 목에 올가미를 걸었습니다. 세 발의 총알이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첫 번째 총알, 실거주 의무입니다. 아파트 사면 4개월 안에 이사와서 2년을 살아야 합니다. 베이징에 사는 왕 씨가 둔촌동에 와서 2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사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총알, 돈 추적입니다. 과거에는 중국 은행에서 돈 빌려오면 한국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33살 중국인이 강남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 현금 박치기로 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부가 돈 출처를 샅샅이 뒤집니다. 세 번째 총알, 갭투자 사망입니다. 한국인 전세금 받아서 집 사는 마법 공식 있었죠? 작동 멈췄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도입되면서 전세 끼고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세 발 다 맞은 중국 투자자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때는 아닙니다. 완벽한 포위망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끔찍한 현실입니다. 중국인이 팔고 싶어도 살 놈이 없습니다.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연봉 6천만 원 직장인, 서울에서 집 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4억 1,900만 원 대출 가능했습니다. 지금은요, 3억 5,200만 원입니다. 6,700만 원이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 둔촌 주공 살 수 있을까요? 전용 84가 22억입니다. 연봉 1억짜리 상위권 직장인도 대출 한도가 5억 5천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자기 돈 16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16억을 현금으로 가진 한국인이 몇 명입니까? 매수자가 멸종했습니다. 시장이 멈췄습니다. 파는 사람은 팔고 싶고 제도는 사는 걸 막고 가격은 허공에 걸려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뭐가 터질까요? 가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중국 투자자들의 목을 더욱 조이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환율은 1,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말 환율 전망치를 1,4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LG경영연구원도 연평균 1,400원을 예상합니다. 고환율이 뉴노멀로 굳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0년 환율 1,100원에 20억짜리 집 샀습니다. 달러로 182만 불. 지금 환율 1,400원. 같은 20억이 143만 불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21%가 증발했습니다. 이게 중국 자본이 도망치는 진짜 이유입니다. 똑똑한 중국 자본은 이 계산을 진작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탈출하는 것입니다. 원화가 더 떨어지기 전에, 한국 부동산이 더 폭락하기 전에. 심지어 강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강남은 신화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율 앞에서는 강남도 속수무책입니다. 스마트머니가 이미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2026년에 대규모로 도래하는 전세 계약 만기라는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전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갭투자로 집을 샀던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이것은 악몽 그 자체입니다.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2024년에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산 중국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당시 전세금이 12억 원이었습니다. 2년 뒤인 2026년 계약이 만료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새 세입자를 구하려면 전세금을 10억 원으로 낮춰야 합니다. 2억 원의 갭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국의 부동산 붕괴로 현금이 말라버린 중국인 투자자가 이 2억 원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급매로 던지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법원 경매 시장에서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낙찰이 안 되는 물건이 늘고 있습니다. 유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 뒤 일반 매매 시장에서 벌어질 일의 예고편입니다. 둔촌주공의 대규모 전세 계약 만기가 2026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 반환에 실패하는 중국인 소유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가격 붕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지금 매수하지 마십시오. 투자 격언에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격이 싸 보인다고 뛰어들면 손목이 잘립니다. 지금 둔촌주공의 호가가 5억 원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바닥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자본의 대탈출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둘째,
바닥을 알려주는 세 가지 신호를 주시하십시오. 하나, 경매 낙찰가율이 60%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70, 80%대입니다. 60%까지 내려가면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신호입니다. 둘, 전세가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0.92%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것이 60%를 회복하면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안정되었다는 뜻이고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셋, 정부가 파격적인 세금 인센티브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한시 면제, 취득세 대폭 감면 같은 조치가 나오면 정부조차 시장 붕괴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진입 시점입니다. 셋째, 현금이 왕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대출 능력이 아니라 현금 보유량입니다. DSR이 모든 것을 막아놓은 세상에서 현금을 가진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피를 토하며 던지는 급매물, 전세금 반환에 실패해 경매로 나오는 물건, 이런 기회가 2026년 하반기부터 쏟아질 것입니다. 그때 준비된 자만이 남들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 자본의 대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외국인 거래량 51% 폭락, 강남권 65% 증발.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중국 본토의 부동산 붕괴, 한국의 외국인 규제 강화, DSR 3단계로 인한 매수자 절멸, 환율 1,400원의 저주, 그리고 다가오는 역전세 폭탄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거대한 폭풍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둔촌 주공은 그 폭풍의 눈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렵할 때 현금을 준비해 두십시오. 남들이 바닥을 모를 때 세 가지 신호를 주시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행동하십시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냉철하게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깨어있는 자에게는 부의 계급장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분석이 다가올 부동산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녀는 트럼프 당선을 예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필리핀 대형 태풍도, 뉴욕타임스는 그녀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언적 목소리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가 동아시아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대륙이 동시에 흔들린다. 일본 영혼이 메말라간다. 미국 독수리가 날개를 접는다. 그리고 한국, 오직 한국만 2배로 성장한다. 마지막에 그녀가 던진 한마디, 통일의 문턱은 미국의 지도자가 물러난 후에 열린다. 오늘 이 예언의 전모를 공개합니다. 신디 제이콥스, 이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백만 기독교인들에게 이 이름은 하나의 무게를 지닙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언적 목소리 중 한 명이라 부른 인물,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사역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1951년 태어난 그녀의 이야기는 9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와 놀이에 빠져 있을 나이, 어린 신디는 자신의 삶이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들린 음성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 길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수십 년, 1985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제너럴스 인터내셔널을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 중보기도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되었고 현재 수십만 명의 기도자들이 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사도적 장로 예언위원회의 핵심 리더로 활동하며 방송 프로그램 하나님은 아신다를 통해 수백만 시청자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논란이 없는 인물이 아닙니다. 일부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메시지가 모호하다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반대를 가리킬 때 그녀는 트럼프의 당선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동유럽에서 전쟁의 바람이 분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을 강타한 대형 태풍 역시 그녀의 사전 경고 목록에 있었습니다. 완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십 년간 일관되게 주목할 만한 예언들을 전해온 목소리에는 적어도 귀 기울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신디 제이콥스와 한국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2006년 서울 올림픽 홀,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 선 그녀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게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한국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 바람은 북한을 지나 중국을 휩쓸고 러시아를 관통하여 예루살렘에 이를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한국은 그녀에게 단순한 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닙니다. 하늘의 시간표에서 결정적 위치를 차지하는 영적 거점입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디 제이콥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전 세계를 향했습니다. 이번에 만만 그러는 제이콥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폭발, 경제체제의 균열, 권력구조의 재편. 그녀가 본 것은 단일 국가의 변화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격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 2026. 신디 제이콥스가 이 메시지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유튜브와 제너럴스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 예언은 글로벌 예언 정상회의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긴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매년 연말, 그녀는 다가올 해에 대한 예언을 발표해 왔습니다. 일종의 전통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9가지 핵심 격변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의 근본이 흔들릴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그녀는 올해가 기술이 인류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원년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전환점, 기계가 생각하고 창작하고 결정을 내리는 시대, 그 문턱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 질서의 재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세계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동맹 관계가 재조정됩니다. 새로운 강자가 부상하고 기존의 강자는 자신의 위치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70년 넘게 경고했던 구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문장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흔드실 것이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경제적 격변을 예고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통화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오랫동안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금융 구조들이 의문시됩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전체주의 정권들의 몰락을 말했습니다. 이란을 지목하며 오래된 억압의 체제들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눌려있던 것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정치적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간표였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땅이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립니다. 권력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믿음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글로벌 격변의 진앙지는 어디일까요? 중동이 아닙니다. 유럽도 아닙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시선은 세계 질서의 꼭대기를 향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그 나라, 미국입니다. 기도 모임에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때 신디 제이콥스의 몸짓이 변했습니다. 양손을 가슴에 교차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말하기 힘든 진실을 꺼내야 하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분위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원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가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식입니다. 탄핵이 아닙니다. 선거 패배도 아닙니다. 그녀는 이것을 하늘의 결정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고 말했습니다. 건강 문제일까요? 예상치 못한 정치적 위기일까요? 구체적인 방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신적 개입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신의 시간표. 그녀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신디 제이콥스는 강렬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독수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날개를 접는 것을 보았습니다. 독수리, 미국의 상징입니다. 힘과 자유, 전 세계를 향한 영향력의 표상이죠. 높은 하늘을 비행하며 지상을 내려다보는 존재. 그 독수리가 날개를 접습니다. 하강합니다. 움츠러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에서 물러납니다. 외부를 향하던 시선이 내부로 돌아갑니다. 다른 나라들의 문제에 개입하던 손이 걷어집니다. 거대한 날개 아래 있던 그늘이 사라집니다. 그녀는 경고했습니다. 만약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전환기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혼란과 기회가 동시에 옵니다. 어떤 것을 맞이하느냐는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독수리가 날개를 접을 때 세계 곳곳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파장이 일어날 곳이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 아시아입니다. 미국의 그늘 아래 있던 나라들, 미국의 힘에 의존하던 나라들, 미국의 견제를 받던 나라들, 이 모든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세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신디 제이콥스가 본 그들의 운명은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중국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앞에서 무언가 끔찍한 것을 목격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으려 애썼습니다. 중국에 거대한 것이 오고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시다발적이라고 했습니다. 대륙 전체가 동시에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지진이나 홍수가 아닙니다. 대륙 규모의 연쇄적 재난입니다. 마치 땅 자체가 각성하여 요동치는 것처럼 중국의 여러 지역이 한꺼번에 격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녀의 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물이 솟구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의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하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랫동안 굳건하다고 여겨졌던 중국의 경제 구조가 도전받습니다. 권력 체계가 흔들립니다. 국민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합니다. 물질적 기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립니다. 이 예언을 들은 한국 중보 기도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웃나라의 재난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가까이 있기에 느껴지는 연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에 대한 격렬한 비전과 달리 일본에 대한 신디 제이콥스의 어조는 고요했습니다. 분노나 심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조용한 애도 같았습니다. 일본의 쇠퇴는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쇠퇴입니다. 그녀는 일본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 메마름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젊은 세대 사이에 퍼진 허무주의,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더 깊은 갈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 신디 제이콥스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일본의 인구가 줄어들고 영적 메마름이 깊어지는 동안 한국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격차는 빠르게 벌어집니다.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것은 한국의 자만을 위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에 대한 부름입니다. 중국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일본이 영적으로 시들어갑니다. 두 이웃나라가 각자의 방식으로 어둠을 향해 갈 때 신디 제이콥스가 한국을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아, 한국이요. 신디 제이콥스가 한국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때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말할 때의 무거움이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눈빛에 기쁨이 담겼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006년 서울에서의 선언 이후 그녀는 한국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20년 가까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메시지는 더욱 구체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한국의 현재 위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2배로 성장할 것이라고. 경제 규모가 2배, 국방력이 2배, 국제적 영향력이 2배.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그 규모를 배가시킨다면 그것은 세계 질서 자체를 재편하는 변화입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것을 하늘에서 본 청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와 대중문화,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두 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더 넓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우주탐사,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없는 새로운 산업들,
한국이 이 모든 분야에서 선두에 서게 됩니다. 세계가 한국에서 배우기 위해 줄을 설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술만이 아닙니다. 문화, 교육, 영적 유산까지 한국은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 문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군사력, 한국은 더 이상 거인들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선언은 한국인들의 오래된 자기인식에 도전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버텨온 기억이 민족의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한국이 자체적인 역량으로 진정한 강대국이 됩니다. 보호받는 자가 아니라 보호하는 자가 됩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변혁입니다. 수천 년간 품어온 자기 이해가 바뀌는 것입니다.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그러나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상처, 휴전선 너머의 현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지만 만날 수 없는 형제들, 신디 제이콥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일은요? 모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한국인 통역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요? 통일은 어떻게 되나요? 신디 제이콥스가 말을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이 감겼습니다. 마치 하늘의 음성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영적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의 문턱을 밟게 되는 시점. 그것은 미국의 지도자가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입니다. 회중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통일과 미국의 정치 상황이 연결되어 있다니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체스판입니다. 독수리와 용의 움직임이 맞물려야 합니다. 그 시간표는 하늘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통일이 아니라 통일의 문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턱이란 무엇일까요? 완전한 도착이 아닙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입니다. 한번 그 문턱을 넘으면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마법처럼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단의 현상 유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태. 통일을 향한 움직임이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되는 시점. 그것이 문턱입니다. 그리고 신디 제이콥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의 비극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6.25 전쟁의 기억은 한국인의 마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그 참상을 직접 들은 분들이 많습니다. 통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전쟁의 두려움이 함께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말합니다. 흔들림이 있겠지만 그 전쟁의 참상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흘려진 피와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2006년의 비전으로 돌아가며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불이 북한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를 관통하여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그 비전.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 비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뉴스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당신들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미국의 변화, 중국의 격변, 일본의 쇠퇴,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부상. 이 예언들이 모두 그대로 실현될지 아무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예언은 지도이지 여정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는가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를, 관망이 아니라 기도를,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하늘이 열리면 땅도 따르리라. 준비된 자에게 때가 온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예언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